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2주 만에 뵙네요. 요즘에 뭐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화나 컨텐츠나 재밌게 보시고 있는 거 있나요? 좀 핫한 게 되게 많던데. 요즘에 좀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뭔가 핫한 것들이 되게 땡기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폭삭 속았수다도 5회까지 보고 너무 오열하다 못해 하차를 했고요. 도저히 보면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해서 하차했고, 그 소년의 시간이라는 저도 그거 1화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직. 근데 그게 좀 열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뭔가 보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아직은 못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1화밖에 못 봤는데 롱테이크로 다 찍어가지고 네, 롱테이크로 다 찍었다고. 진짜 신기해요. 우와, 봐야겠다. 그게 약간 촉법소년이랑 요즘에 이야기 나고 있는 무슨 인셀남들 그리고 그 젠더가 완전히 나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거를 많이 던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 핫하지 않은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그 멜로무비 넷플릭스에 이제 3월에 올라온 컨텐츠가 그래도 약간 영화 시네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천천히 하나씩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영화에 대한 그 시리즈에 대한 평을 들어본 적 있어요? 평은 못 들어봤고 그냥 뭐 어떤 배우가 나오고 대충 어떤 내용 정도만 좀 알고 있어요. 누가 나오는 건데? 최우식. 최우식이랑 박보영. 그때 10월인가 누가 봤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어요? 되게 별로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좋진 않아요. 근데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드라마인데 영화 얘기예요? 네, 드라마인데 그 최우식이 약간 그 비디오 키즈예요. 비디오 방에서 자란 아이여가지고 이제 커서 점점 더 이제 그 길을 택하게 되는. 내가 이렇게 영화를 봤으면 뭐라도 돼야지 이러면서 배우를 시작하는데 약간 되게 민폐 캐릭터거든요, 최우식이. 근데 영화 촬영장에 민폐 캐릭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리지. 네, 개연성이 좀 떨어져요. 매력으로 극복해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조금 억지네. 저는 요즘 콘텐츠를 많이 못 보는데 제가 약간 바쁘기도 하고 뭔가 생각 정리할 게 많으면 오히려 생각할 만한 영화 콘텐츠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도 소년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맞아. 감정 소비가 심한 거를 좀 안 하게 된다. 그때는 오락 영화가 최고거든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혹시 이제 두 분은 최애 오락 영화 감독이 있다면 어떤 분을 선호하시는지. 오락 영화를 우정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별로 안 보고 잘 모르는데 그래서 좀 고민했지만 오락 영화가 뭘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원론적인 고민부터. 네. 근데 일단 저는 조지 밀러는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쵸. 상업성이 짙으니까. 그 매드맥스를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지? 이 속도감과 그 광기와 그러면서도 잃지 않는 감수성. 그게 저는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해피피트를 보고 나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해피피트도 너무 좋아하고 3000년의 기다림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조지 밀러 감독을 좋아하는데 사실 감독님 말고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들을 좀 좋아해요. 그쵸. 배우는 그 코미딕한 그 뉘앙스가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파퍼신의 펭귄들. 저 진짜 그냥 킬링 타임을 잘 안 하지만 필요할 때 되게 좋아하는 영화로 보는 것 같아요. 가지언니는 어떠세요? 저는 한국 감독으로 그냥 이병헌 감독 영화. 네, 왜냐하면 제가 극한 직업도 극한 직업인데 작년에 닭강정을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항 없이 그냥 터지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재밌었는데 그거 되게 부러 많더라. 진짜 나는 진짜 저항 없이 터졌거든요. 그 감독의 결이랑 맞나 봐요. 난 멜로가 체질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맞아요. 저도 드라마 이렇게 막 재탕 안 하거든요. 근데 재탕하는 드라마 중에 유일하게 이제 웃으면서 재탕하는 게 청춘시대랑 멜로가 체질. 그 멜로가 체질 공동 연출이었던 감독님이 이번에 그 괜찮아라는 한국 영화 제작하셔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그 영화. 아직 개봉 중이던데. 구씨 나오는 영화 맞죠? 구씨. 손석희? 맞아요. 손석구. 갑자기 너무 다른 느낌이. 그렇구나. 그것도 약간 오락영화 느낌이에요? 그건 좀 위로 힐링 아니에요? 맞아요. 힐링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바이브가 좀 보여요. 그 코미디틱한 부분도 있고.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하려고 킵해둔 것 중에 킬링 로맨스와 남자 사용 설명서. 저에게는 아주 미친 오락 영화. 그것도 쿨타임이 꽉 차면 한 번씩 다시 열어보는 그런 영화들이고요. 오늘 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한국 영화 감독으로는 이제 남자 사용 설명서랑 그 킬링 로맨스를 연출한 감독님의 영화를 참 좋아하지만 저는 외국 영화 감독 중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이번에서야 좀 깊이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발견을 했어요. 왜 좋은지. 일단 제가 이제 B급 영화 취향이기도 하기도 하고 진지한 얘기를 진지하게 안 하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다시 보면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처음 우리 시즌 3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타란티노의 복수 시리즈가 있는데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킬빌이랑 그 펄프 픽션. 근데 펄프 픽션은 복수는 아니죠. 약간 B급의 그냥 정석 같은 영화. 킬빌만 봤습니다. 킬빌 어떠셨어요? 킬빌은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액션 영화를 거의 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란티노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정말 좋아할만 하네. 진짜 액션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 복수의 쾌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는. 가지언니는요? 저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유명하다는 이름은 너무 알고 영화들은 알았지만 안 봤더라고요. 저는 킬빌을 처음 봤던 게 20살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2004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막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발가락 움직이는 그 장면이랑 뭐지? 이렇게 발가락? 그 자동차에 트렁크에 숨어서 생각나요. 발가락 움직이면서 이제 몸을 깨우는 장면들이랑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는 장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일단 음악 너무 좋죠. 음악은 너무 유명하죠. 액션 그거 무릎팍도사로 있는 그것도 참 좋아하고 또 데스프루프라고 그 피해자인 여성이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소재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우정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서브스턴스 이상의 쾌감이에요. 이거는 좀 보면서 정말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에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악마의 씨를 만들었던 로만 폴란스키 가족들이 히피와 당시 이제 히피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또 범죄자죠. 어떤 나쁜 것에 세뇌됐던 범죄자들한테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헐리우드에. 그거를 비틀었어요. 똑같은 실화를 가지고 와서 비틀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른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바스터즈 이 거친 녀석들이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결이 비슷해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보다 보면은 이제 쾌감이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히피로 나오는 여성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서브스턴스의 주인공 마가렛 컬리가 거기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노라의 주인공도 거기 나와요. 히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유명한 배우들이.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고, 분노의 추격자. 여기서는 흑인노의 복수. 그런 것들로 타란티노 감독이 대부분 복수 시리즈를 좀 중심으로 많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영화 바스터즈 가지 언니가 한번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유럽 각지에서 나치에게 저항하는 인물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전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치를 때려잡는 미국 군 특수부대 바스터즈 일명 개떼들이라고 하죠. 미친 개떼들. 네. 이들이 이제 히틀러가 참석하는 영화 시사회에 잠입을 하는 작전을 짜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유대인 여성 쇼샤나가 자신의 영화관에서 히틀러를 불태워 죽이려는 복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계획은 서로 모르게 하지만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네. 한편 나치 장교인 한스 린다는 이 모든 계획을 눈치채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뭔가 이 한 곳에서 피해자
복수자, 전략가, 기회주의자들 혹은 복수의 대상들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히틀러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여서 결국엔 뭔가 역사를 새롭게 써버리는 타란티노 감독 특유의 통쾌함이 압권인 영화입니다.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어떠셨어요? 영화는? 저는 일단 이 영화보다 킬빌에서 더 좋기는 했거든요. 킬빌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좀 고민에 빠지게 되기는 하는 거예요. 일단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신호 안 보고 보는 걸 좋아해서 아예 안 보고 봤는데 저한테 어쨌든 제가 본 펄프픽션이나 킬빌에서의 타란티노 감독은 굉장히 그 액션 중심의 약간 그냥 짜릿한 맛의 감독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물론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래서 서사 중심의 이야기인 것이 되게 의외이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렇게 느꼈구나. 저는 오히려 그랬어요. 저는 되게 웃긴데? 네. 대사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기도 길고 대화를 나누다가 빵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타란티노 특유의 연출이 감독의 전장을 다 따라가지 못했으면은 눈치채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웃겨요,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후반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전 거를 다 충분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 오마주되거나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 약간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었었고 그리고 러닝타임이 꽤 긴데 시간이 또 빨리 가더라. 네.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고 그 멜라니 로랑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좋았습니다. 쇼시아나? 쇼시아나. 쇼시잖아. 쇼시아나!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게 좀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게 항상 약간 외국인들 얼굴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어. 저 특히 사람이, 그 빠신. 네, 저 사람이 대위였나? 중위였나? 뭐 이런 게 좀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관객 반응으로 등장하기도 하던데 이게 언어를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걸 캐치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지금 영어를 어눌하게 쓰는지 뭐 그런 게 조금 맞아요. 내가 캐치할 수 없는 독일어가 게 뭔가 어색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약간은 그 막판에 여배우를 그 빌런으로 약간 만들잖아요. 빌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구멍이 많은 적자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게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럴때면 그래도 이 전쟁의 첩자라는 사람이 옆에 군인들이 있는데 막 총통이 온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억지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개연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극장씬이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배경을 좀 들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아우슈비츠를 연상시키는 일부러 연출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복수라는 걸 너무 알겠으면서도 그 많은 인원을 가둬놓고 죽이는 모습이 약간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나 극장 테러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사 같은 것들이 좀 생각나기도 해가지고 이 통쾌함을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긴 했어요. 되게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가 여기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선전 맞아요. 이데올로기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지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잘 캐치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은 그 군인들이 막 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추궁할 때 그 긴장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콧구멍이 약간 벌렁거리고 이런 포인트들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되면서 되게 잘 캐치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쇼샤나가 그 졸러가 제멋대로 초대했던 카페에서 한스와 1대1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진짜 쇼샤나의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랑 독대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유 시켜주고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힘들었던 감정이 응축되면서 마지막 그 복수씬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게 쇼샤나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화장하고 이렇게 막 내리는 장면 그리고 아래 내려다볼 때 굉장히 아름다우시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이빗 보이 노래 나오잖아요. 가지아님 어떠셨어요?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독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분이 왜 유명한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이 영화만으로도. 그래서 영화가 일단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위트 넘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아까 우정이 시간이 금방 갔다고 했는데 그게 좀 챕터가 나눠지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2시간 반인데 순삭이에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챕터가 나눠진 영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 파묘라든지 저희가 했던 잠 이런 영화들이 챕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약간 기승전결의 느낌이라 같은 장르가 좀 흐르는 그대로 흘러갔던 느낌이라면 이 영화는 챕터마다 좀 장르가 바뀌는 느낌이 있어서 더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래서 뭔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되게 전쟁 드라마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이 나치에 숨어있는 유대인을 찾아서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는 갑자기 막 르와르 같이 돼가지고 사람을 머리 벗기는 건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난 진짜 아니고 자시고 몰라. 눈을 가렸어. 네, 저도 가리긴 했어요. 눈을 가려서 나는 몰라. 어쨌든 갑자기 르와르가 됐다가 또 갑자기 막 스파이물이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영화에 모든 장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올라운드 같은 느낌이 드니까 되게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버라이어티함의 끝판왕?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분할된 내용이 어쨌든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몰입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들이 전쟁 상황이라서 그런지 뭔가 노선이 분명하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되게 하니까 오락 영화로 즐기기에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쟤는 저러네 뭔가 이런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 군상을 좀 보는 것도 재밌었고 전쟁이 진짜 인간이 만든 정말 잔인한 행위구나. 제일 잔인한 행위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일단은 한스 새끼 이거 나도 모르게 란다. 한스 란다. 네,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연기 미쳤죠. 진짜로 미쳤어 진짜. 진짜 미친 연기야. 그러니까 소름 끼치게 근데 소름 끼치게 차분하면서 그거를 무서워 진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나도 홀려갖고 다 술술 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압박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장면에 어쨌든 등장을 해서 마주하는 거기서부터가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해. 자기 일에 주어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일은 충성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잡이야. 잡이잖아. 그냥 오로지 나의 안위와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몰살하는 일을 잡으로 그냥 삼는 거야. 충성심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이.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무서운 기회주의자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쟁이고. 하지만 현실에도 많다. 많지. 많지. 사페들 많지. 정치인들 중에서도 많다. 많지. 너무 많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또 그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알도는 어쨌든 신념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개떼들 또한 복수심에 불타서 함께 나치군을 정말 잔인한 수준으로 몰살하고 그 와중에 그 나치 장교인 그 아까 한스 린다에게 가족을 몰살당한 쇼샤나. 네, 쇼샤나 역시 복수에 완전 화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남자친구도 제물로 바치고 제물이라고 하니까 되게 마녀 같네요 진짜. 다 죽잖아 어쨌든. 그렇게 나의 목숨도 내놓고 그럴 만큼 그게 다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참상이잖아요. 그래서 참상을 되게 적나라하게 그렸는데 중요한 건 이걸 되게 위트 있게 꼬다 보니까는 그리고 연출도 좀 유머러스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정이 말했던 거. 내가 이게 통쾌해야 되는데 찜찜한데 막 이런 뭘 느껴야 될지 모르는 이 감정에 빠지다 보니까는 감독이 이런 걸 되게 잘 연출을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영화는 되게 진짜 잘 만들었다. 거북하지 않게 연출을 하면서 그 느낌조차도 그 의도된
그런 걸 좀 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의 다른 영화도 좀 보고 싶다. 킬빌 오늘 저녁에 좀 봐야겠다. 킬빌은 2편이라서 좀 원투가 네, 이어지나요? 이어져요. 전 아직 1밖에 못 데스프루프 봤어요. 먼저 보세요. 데스프루프 먼저 보고 킬빌도 2까지 보면 비슷한 감정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감독이 복수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부질없다라는 느낌을 같이 메시지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않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그건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일단 영화 보면서 이제 타임라인 따라가면서 쭉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장면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저는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건데 그 언어의 중요성이 여기서 진짜 강하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언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게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식의 비대칭이 오니까. 네. 독일어를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 밑에 숨겨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프랑스어로 우리 갈게 하면서 막 싸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오프닝 시퀀스부터 이거는 진짜 미쳤다. 저 새끼도 미친 새끼지만 저렇게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때 어떤 시대상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 시퀀스랑 연결이 되는 게 되잖아, 영어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줘. 그러니까 나 너네 나라로 가도 되지? 이렇게 영어로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곧 권력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타란티노가 잘하는 게 그 시계 소리랑 닭 소리, 뭐 소울음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되게 평화롭게 들리는데 긴장감을 엄청 줘요. 그래서 곧 죽겠구나, 똑탁 하는 게 걸리겠구나 하는 그 긴장감을 엄청 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이었나? 그 브리짓 신문할 때 총알 막 이러면서 신문할 때 옆에서 개 짖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근데 걔네가 미친 개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의도적으로 계속 넣거든요. 동물 소리들을. 그런 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타란티노 연출 방법이고 그리고 란다가 뭔가 눈치를 챘다 싶을 때 카메라가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관객들이 뭔가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라는 그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무빙들이 자꾸 거기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것도 되게 두 번째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슐사나가 달려나갈 때 저는 거기서 두 번째 딱 봤을 때 진짜 타란티노 천재인가라고 생각한 게 문 밖으로 달려가는 그 문 프레임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슐사나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메타시네마로 마지막에 연결되는 엔딩에서 또 그 이어지는 장면이긴 한데 이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놨던 게 되게 저는 재밌게 봤던 거고 2장 제목 혹시 보셨어요, 영어로? 2장이 제목이 이제 그 한국어로는 미친 개떼들인데 영어로는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거든요. 근데 글로리어스가 스펠링이 이상해. 거기 유가 없어야 될 자리에 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라는 영화가 원래 이탈리아 영화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있었는데 그거를 일부러 비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란티노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의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안 알려주면 너네가 맞춰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영웅 서사를 타란티노는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덕적 명분이 없어도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은 그냥 막 그냥 다 죽이잖아. 방망이로 막 다 때려 죽이고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명분이 없어도 어떤 광기의 무리로 표현하려고 바스터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글로리어스를 비튼 이유는 그 이탈리아 영화에서 가지고 오면서 얘네가 결국에는 이태리 그 언어를 쓰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뿌띠 시네마인 거지. 뒤에서 연결되는 그 뿌띠 시네마인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브리짓이 조금 허술하다. 허술한 감독인 거예요. 너는 이거 해? 그럼 이탈리아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탈리아어로 연기하세요라고 시키는 감독의 역할이었던 거고 그 브래드 피트는 연기자였던 거고 옆에서도 뭐 미코코 막 이러면서 뭔가 이거 하잖아. 그런 게 너무 웃겨. 그러면서 이제 어설프게 연기를 하는 작은 챕터의 어떤 시네마인 거고 그렇게 반대로 봤을 때 슐사네가 준비했던 거는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이 허술한 연기자와 연출자 그리고 이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을 다 연출한 연기자와 감독과 그리고 그 세팅된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게
설마 우연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거를 분석한 비평가들이 꽤 있는데 타란티노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래요. 나는 이딴 영화 만들 거지만 더 좋은 영화는 쇼샤나처럼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 라는 어떤 자기 반성적인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알아요. 자기가 B급인 걸. 자기는 이 정도의 영화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거는 나의 영역인 거고 이 밖에 어떤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주제지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근데 되게 멋있다 그렇게. 왜냐면 자기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치. 감독 바닥에서.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그 히틀러 연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 사람 알아봤더니 독일 출신 배우인데 히틀러 역할을 엄청 많이 했대요. 또 유명한 사람이구나. 네. 좀 닮았잖아. 그리고 약간 풍자적인 캐릭터로 좀 웃기게 그런 연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라고 하고 그 타란티노 특유의 연출이 뭐냐면 약간 웹툰처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휴고 스티글리츠 하면서 휴고 스티글리츠 그 카툰 같은 거 갑자기 확 나오면서 그거 나레이션 누가 했냐면 사무엘 L. 잭슨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옛날에 백스토리 갑자기 나오면서 그게 이제 특유의 그 사람의 연출 방법이라서 그게 B급 감성.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3장에서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그 쇼사나가 이 모든 것들을 약간 우연히 기회를 잡고 우연히 하게 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쇼사나가 그동안 어떤 갈고 닦은 그런 복수에 대한 계획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저 남자랑 잤네 이런 거 탁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비춰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 사람이 얘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이용할지를 너무 영리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소샤나가.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주어진 기회들을 착착착 잡아가지고 그 하나의 아주 정교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란다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미쳤잖아요. 갑자기 그때. 근데 그때 먹는 게 생크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시퀀스에서 란다가 우유를 쳐먹어요. 그렇죠. 그 우유랑 생크림이랑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면서 쇼사나가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트리거 같은 게 눌린 거죠. 그 생크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4장에서 얼굴에 카드 붙이고 술 먹는 장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언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합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 세는 법이 3을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필 수가 있고 엄지손가락을 피지 않은 채로 필 수가 있잖아요.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독일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내는 그 장면이 굉장한 큰 서스펜스라서 그 장면 하나의 클립으로 서스펜스란 이런 것이더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되게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거기서 하는 그 게임 역시 언어로 맞아요.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술집 종업원은 나는 잘 못해 독일어 잘 못해 뭐 이래서 못 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카드를 붙이고 내가 뭘 말하는지 맞춰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의 정체를 숨기고 속이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을 비유한다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쇼사나가 죽을 때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장미꽃 같지 않아요? 장미꽃이 뭔가 팡 터지는 것처럼 죽잖아요. 타란티노가 사람을 죽일 때 잔인하게 안 죽여요. 뭔가 되게 웃기게 죽이거나 아니면은 좀 아름답게 죽이거나 아니면 징그럽지 않게 죽이는 그런 연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쇼샤나가 죽을 때는 진짜 아름다웠고 예뻤어. 네, 저는 그 극장에서 막 My name is 쇼샤나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그게 진짜 전형적인 마녀잖아요. 막 불 이렇게 타고 네, 그거를 비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마녀들은 굉장히 못되고 죽어야만 했고 불에 태워져야만 하는 마녀였다면 쇼사나는 여기서 똑같은 마녀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복수의 대상인 사람들 같이 불태워가지고 스스로 이제 같이 타오르는 어떤 열반의 길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쇼사나가 죽는 거는 또 조금 코미디라고 생각했던 게 졸러가 되게 졸렬하게 찌질한 새끼 너무 찌질하게 죽이잖아. 나 그래서 저기서 총을 쏜다고? 약간 이러면서 개 찌질한데? 이러는데 약간 그것도 웃기게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쇼사나가 약간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컬럭컬럭하니까는 막 마음이 봐주고. 쓰여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한 방 더 쏴서 확인 사살했을 것 같거든. 아니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찝쩍거리고.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엔딩 때 진짜 처음 봤을 때 아 대박 막 이랬거든요. 그 인장색 그건 진짜 대박. 그게 되게 잔인한 장면인데 그래 진짜 저 제복 벗어야 한다면 저렇게라도 좀 하고 다녀라. 안겨야지. 맞아. 네. 악인을 찍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저게 과연 맞나? 통쾌하긴 한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현실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엔딩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사실 모든 전체적인 이 복수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타란티노가 되게 재밌게 주는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타란티노가 복수의 양식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스타일로서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쇼사나는 사실 이유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유를 막 열심히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쿨하게 어떻게 정교하게 복수를 하는지 킬빌 보시면은 얼마나 정교해요. 진짜 갈고 닦아가지고 맞아. 비를 주기로 가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 심리적인 서사를 막 보여주진 않아요. 네. 그리고 타란티노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는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이거를 비춰주는지 이 영화에서 비춰주는지 약간 거울 같은 느낌을 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고 유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B급 감성을 녹여가지고 관객을 되게 많이 즐겁게 만드는데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이제 우리처럼 맞나? 그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타란티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수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철학 같은 게 이 이분법으로 딱 정할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거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고 되게 철저하게 중립 입장에서 나는 그냥 영화에서 이걸 좀 보여줄 거야. 너네가 택해. 이게 맞는지 옳은지는 이렇게 물음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타란티노의 복수극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폭력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뭐 이런 느낌보다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입장에서 새로운 폭력을 논하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폭력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냐면 음악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친구 몽둥이 든 친구 이름 뭐였죠? 무슨 곰. 등장할 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듬을 막 타. 당당. 난 힙합한 줄 알았잖아. 그 느낌 있어요. 그렇게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 돈이었다. 맞아. 형돈인가? 쇼사나가 복수할 때도 막 이렇게 탁탁탁 바르고 속눈썹 탁탁탁 고치고 하는 그 장면도 사실 되게 리듬감 있게 보여주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력도 굉장히 이제 과하게 보여주면서 일부러 그거를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전환하는 것도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킬빌에서 그 술집 씬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같이 앉아 있는? 네, 그 술집에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킬빌 1에 보면은 빰빰 빰빰빰 그 노래 뭔지 알죠? 킬빌에서 나오는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쫙 깔리면서 그때부터 막 다 썰어. 다 죽어요. 사무라이 칼로 다 썰어. 근데 그 써는 게 잔인한 게 아니라 여기가 썰리면 피가 보통 그렇게 안 나오잖아. 분수처럼 터져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알아. 그게 맞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징그러운 게 아니고 저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웃기고 약간 어떻게 보면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재밌고 즐겁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야 그게. 저도 킬빌 봤을 때 초반에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어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익숙해져가지고 다 죽네 그래 다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잔인한 맞아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타란티노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뉴스 인터뷰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질문이 이 폭력 당신의 영화가 어떤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랬는데 타란티노가 이건 그냥 영화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바이브구나 이게.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할 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막 총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근데 타란티노 영화는 진짜 어떻게 해도 맞아요. 누가 사람 머리를 그렇게 벗겨요.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벗기는 게 가능하냐고. 목을 댕강 떨리고 안 되죠.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 복수극을 보고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확히 아까 이야기해준 지점에서 저는 좀 당위가 빌드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계속 폭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가 그 아우슈비츠 내가 관심이 있고 뭐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이 유럽인들처럼 체화하고 서양 사람들처럼 체화하고 있지 않아서 나 혼자만 빌드업이 안 된 건가?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자체에서는 차라리 소샤나 개인적으로는 빌드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수극이 이렇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안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카타르시스를 못 느꼈다.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란티노는 그런 서사에 대해서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앞으로 이어지는 복수극이 더 중요하다. 가지연이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빵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씁쓸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쇼사나도 목숨을 내놓게 되고 그 개떼들 남은 개떼들 이제 알도는 잡혀가고 남은 개떼들은 어쨌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빛 봤어요? 그게 두 번째 보니까 보이더라고. 뭔가 악에 받쳐갖고 다 죽어. 그래 그거야.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씁쓸한 거야. 마지막에 폭탄 팡 터지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너무 씁쓸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걔네 둘은 거기서 총 쏴다가 다 불타갖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 지점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거가 저는 쇼사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쵸. 죽었기 때문에 소명이야? 저는 후련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들 그 이태리 연기와 어설프게 했던 그 둘이 이러면서 걔네 둘은 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들도 어쨌든 유대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그게 없어. 당위성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서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미친 개떼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맑은 눈을 가지고 막 다 죽어 이런 그런 표정으로만 계속 연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영혼이 없는 느낌이라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만. 그러니까 되게 그게 난 씁쓸하게 느껴졌어.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보고 처음에 진짜 쾌감이 너무 너무 막 뭐가 여기서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타란티노의 복수극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저는 그 바스터즈에 이입하기보다는 쇼샤나한테 많이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 죽어버려라. 맞아. 너무 속 시원했겠지. 그 정교하게 그 짜여진 플랜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그리고 뭔가 다 불태워버리는 게 뭔가 정화 같아서 내 느낌이. 그래서 저한테 되게 쾌감이 많아서 이거야말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저도 쇼샤나한테 좀 이입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바스터즈가 방해를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계획에서 불안불안하더라고. 저 뒤에서 쟤네 때문에 계획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게 약간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국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말 가기 전에 살짝 찾아봤어요. 나무위키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고 너무 쫄려서 죽는구나 하고 다시 봤죠. 귀여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거는 어떤 상징의 은유로도 또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중들이 대부분 쾌감이랑 정화랑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물론 쇼사나에 이입을 하면서 정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의 원뜻이랑 혼돈에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카타르시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카타르시스의 원뜻을 이야기를 하면 감정의 정화
두려움과 연민을 경험한 뒤에 정신적 해소에 이르는 상태를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관객이 느끼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카타르시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진짜 카타르시스인지 아니면 단순한 쾌감인지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영화는 저의 시선으로는 쾌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그렇다고 정화가 되기에는 너무 찜찜한. 저는 여기서는 카타르시스와 정화로는 뭔가 구별이 잘 안 돼서 이거는 복잡하다. 예, 너무 복잡해. 마냥 쾌감을 느끼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정화를 느끼기에는 저 사람의 좀 복수를 감행한 자살 테러를 감행한 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서는 그 두 가지는 조금 안 느껴졌던 것 같아. 저도 비슷해요. 저도 별로 그 쾌감을 좀 못 느낀 편이 없어가지고 쾌감도 정화도 이 영화에서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 발제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스터드 거친 녀석들의 그 저걸 보면은 보면은 평에서 우리나라도 일본 전범들 족치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 좋을 텐데 타란티노 맞아, 그냥 즐겨 이 새끼들아. 그치 그냥 즐겨 이 새끼들아. 맞네. 그리고 그 약간 카타르시스 쾌감 관련된 평들이 좀 많아서 그쵸. 두 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셨을까 해서 넣었던 건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르시스가 쾌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실제로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영화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실제 역사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던 거를 그쵸.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 이야기를 안에서 이제 회복한다. 그러니까 예술의 기능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히틀러가 총 맞고 게벨스가 불에 타서 죽고 게벨스 나오는 거 보셨죠? 그리고 나치가 웃으며 죽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영화에서만큼은 가공되었지만 어쨌든 보여줌으로써 희생되었던 혹은 희생자였던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화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불편한 게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니까 괜찮지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아무리 판타지라도 요건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쇼샤나한테 감정이입을 했고 저도 그 아까 얘기한 그 평처럼 약간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걸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전 마지막 장면이 오히려 그 낙인 찍는 거. 그때 이 남은 친일파 새끼들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오히려 그 낙인 찍는 장면은 좀 통쾌했던 것 같아요. 난 거기서 좀 통쾌했어.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는 정화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불편한 판타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밀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밀양은 되게 찜찜했거든요. 밀양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나는 일단 그 영화 자체가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밀양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쨌든 자신의 가족을 해한 살인범을 용서하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겨냈는데 그 신앙이 온전한 용서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약간 외피로서 자기 위안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을 개신교를 믿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러니까 너무 찜찜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막 그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왜 카타르시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자기 감정을 정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 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해소에 이르는 그런 상태들. 네, 그렇고 조금 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복수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복수가 정의인지 판타지인지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이렇게 대신 복수를 해주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고 혹은
영화가 복수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인가 아니면 기분이 좋다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영화가 대신 복수를 해주면은 정말 간단하게는 그냥 대리로 영화가 해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쾌감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요즘 들어 생각한 거는 아직까지 나의 감정과 일치되는 영화를 제가 못 보다 보니 카타르시스를 온전히 느껴본 경험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막 복수 영화를 하거나 막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약간의 허탈함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대리 충족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 괴리감이 좀 생겨서 그럴 수 있지. 그 영화는 이렇게 되는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허탈함. 약간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해줬을 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스턴스도 저희가 거기에는 좀 마지막에 막 팡팡 터지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뭔가 그런 해방감을 막 느껴.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나는 다이어트에 목매고 있고 되게 그런 괴리를 오히려 더 느끼다 보니까는 영화를 통해서 나는 맞아 저러면 안 되는 알고 인지는 됐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좀 더 큰 갭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정은 어때요? 근데 저 아까 카타르시스 얘기해 준 거에서 살짝 그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다 못 벗어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낀 영화는 뭐가 있었지? 그 정화되는 감각이 뭐였지? 그거를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될지 제가 작년에 이제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근데 세월호 10주기 영화, 그러니까 매년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 특히 영화가 무슨 그 당시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이상하게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뭔가 나의 경험에 대해서도 복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울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됐다. 맞아, 그게 정화예요. 나 이제 된 것 같다. 그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게 정확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감정이에요. 딱 그거잖아. 계속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싹 없어지는 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고 이제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판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일단 정의가 복수를 통해서 정의가 얼마나 실현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신상공개랑 약간 전 연결됐거든요. 범죄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악에 바쳐서 신상공개 해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는데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떤 낙인인 효과만 더 낙인과 그냥 저 사람이 뭐 그냥 사회적으로 다 까발려졌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감정적인 되게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복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적으로 해소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복수를 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자체도 그들에 대한 어떤 선전이라던가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결과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어떤 마음껏 통쾌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근데 궁금해요. 저는 그 타란티노 데스프루프를 두 분이 보고도 같은 반응을 하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짧거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분별해질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상공개랑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계속해서 이런 걸 갈구하는 거 이런 컨텐츠를.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많아. 약간 참교육 컨텐츠 같은 네. 거. 아니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참교육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런 타란티노가 얘기했던 이런 나치와 유대인의 관계랑은 사실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 참교육 같은 느낌은.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경계해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철학자들의 관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극이 정화를 불러온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관객의 감정을 빼내주는 그런 카타르시스일지 아니면 분노를 소비하게 만드는 판타지일지에 대한 질문을 이 카타르시스라는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체가 얘기했던 거는 복수는 노예의 도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자는 복수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는 얘기죠. 요즘에 저도 니체를 다시 복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그냥 약간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거를 좀 사랑을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존 롤스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존 롤스는 정의는 제도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수는 정의가 아니고 정의는 공정한 절차 합의로 작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월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정한 정의는 법 이전의 폭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복수가 때로는 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폭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의 관점들이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예술과 오락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의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타란티노가 질문을 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 평 중에 타란티노가 그냥 영화나 봐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간단한 거는 정의를 빼면 쉬워요. 영화를 볼 때. 네, 정의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영화만 보면은 나쁜 놈 다 되져라 이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정확히 제가 그 편하게 못 보는 사람인데 내려놔. 그러니까 오락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락 영화 즐기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타란티노 팬들이 들으면 약간 붕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잔혹한 폭력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미화를 하고 싶은 사람. 그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잔혹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합법적인 폭력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렇게 가장 절대적인 악인을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저는 꼬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하면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가장 잔혹하게 죽여도 되는 사람이 누군가? 친일파.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가져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맞아. 나치가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참교육 콘텐츠들이 늘어나는 것도 계속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람들한테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악인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소비할 때. 비판적으로 일단 볼 수 있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유대인 나치 관계를 전복해서 만약에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주인공이 있다면 복수의 대상을 만들고 넣고 싶다. 싶다. 내가 감독이라면. 저 바로 생각했는데 또 바로 생각을 해. 막 늘어났지만 그럼 나는 누구는 진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폭행범이랑 아동 성폭행범이랑 가정폭력범들은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저도 제일 붕괴하는 포인트가 사실 아동 범죄거든요. 저는 아동 성폭행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그 학대를 가하는 부모도 저는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제일 못 참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를 적었어요. 그 사람들은 찢어주기. 나 너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많아. 이상하게. 그런 뉴스 기사 보면은 미쳐버리겠어.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아, 그치? 그냥 즐겨. 근데 진짜 이 분노가 쌓이는 것도 결국은 제대로 사회가 처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분노가 쌓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법제도가 붕괴하면 원래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사적 그 복수가 많아지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젊은 시절로 해서 굉장히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분들을 괴롭혔던 일본 군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정확히 그런 지점에서 아까 유대인들도 나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현실이 달라서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현실 너무 붙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까 나와 같이 허망함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렇네. 약간 저는 다른 얘기지만 연결되는 게 그 삼진 그룹 네. 토익반? 맨날 헷갈려. 근데 그거를 볼 때 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되게 옛날에 여성들이 그걸 발견해서 연대해서 해결해내는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현실이 너무 다른데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못 즐기겠더라고요. 판타지라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극장을 통해서 영화가 이제 폭발하는 씬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 속의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메타시네마라고 해요. 근데 타란티노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좀 자주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영화를 위한 영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메타시네마가 이제 브리짓이 주도하는 그 이탈리아어로 위장하는 어설픈 영화. 어설픈 영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교한 시네마 쇼샤나가 만드는 그런 두 번째 복수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름을 막 태우잖아요. 그 필름을 태우는 이유 뭔 것 같아요? 필름을 태우는 이유. 이 영화는 끝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히틀러를 틀어서 죽였잖아요. 거기서는. 네. 근데 그냥 이거는 영화야. 약간 트루먼 쇼가 딱 그렇게 장벽을 헤치면서 끝나듯이 뭔가 그런 느낌. 이거는 영화다. 이걸 보여주는? 맞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영화로서 이거를 보여주는 걸로 필름을 차용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쓰여진 역사를 태우겠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되는 의미로 타란티노가 이 필름이라는 거를 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그 극장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저도. 뭔가 영화가 사실 선전의 도구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쵸. 베벨스가 거기 나오는 거. 네, 너무나 선전의 도구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선전의 도구 속에서 학살되었던 그것들이 정확히 대칭되어서 그 영화관, 폐쇄적인 영화관 안에서 이제 대량으로 죽임을 당하고 특히나 그 선전의 도구였던 영화를 보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되게 치밀한 구조 속에서 맞아. 엄청 상징적이죠. 네,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그 필름을 태우는 게 필름과 극장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 게 이 영화는 다 끝났다. 이 이야기, 유대인 학살 이야기는 다 그냥 이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끝났다. 뭐 이런 뭔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이 영화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두 분은 찜찜했다고 해갖고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추천하고 싶은 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해서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지가 헷갈렸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고른다면 타란티노 영화가 저는 그동안 되게 잔혹해서 보기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처럼 서브스턴스를 봐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진짜로. 그래서 타란티노를 아직 나처럼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지언는요? 저는 그냥 전쟁 영화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네, 저는 사실 전쟁 영화 많이 선호하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전쟁이 기반이 됐지만 다른 또 그러니까 전쟁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되게 어둡지 않게 그려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보고 이거 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어서 같이 보면서 정 반대편에 있는 영화예요. 거의. 그래서 오히려 더 쾌감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조건이 있어요. 이걸 그냥 단순히 오락 영화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보셔야 된다. 그럼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야? 너무 무거운 멘탈을 가지고 있죠. 타란티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무겁게 보지 않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영화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비슷한 영화 저는 아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뭐가 떠올랐냐면 그냥 진짜 맥락 없이 노인에 위한 나라는 없다가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막 죽이는 영화죠. 맞아. 한스 린다랑 그 하베르 바르뎀이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슈퍼 주인한테 동전 게임에서 널 살리니 만에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 행동을 하는 게 린다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목숨을 손에 쥐고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느낌에서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는 브라질 영화 중에 바쿠라우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 소수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약자죠.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약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오는 그런 내용에서 그 약자들이 연대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건 아닌데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영화는 저한테는 예술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다 죽여요? 아니요. 다 죽이는 건 좋아. 다 죽이는데 그 여자의 서사가 너무 끔찍해. 네, 그거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저는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전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는 그거는 통쾌한 영화는 아니다. 뭔가 서브스턴스 얘기할 때 도라가 저한테 그거 추천해 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게 있다라고 아마 추천해 줬을 거예요. 그거 아마 이 비슷한 영화 여성의 복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피가 난무하는 영화다. 예.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랑 이 바스터즈는 같은 결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영화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영화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지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